구독, 좋아요.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네, 강 변호사님 이해운 문제부터 한번 좀 네. 이야기를 해보죠. 정말 후한무치한 인물을 또 다뤄야 되겠네요. 자, 이해운 관련해서 여러 건이 터지는데 아까 김병기 이 뒤를 이해운이 좀 이어갈 것 같아요. 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또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장면도 살펴보는데, 자, 이해운 후보자 관련해서 19일에 지금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야당이 요청하는 자료가 많이 있는데 이해운 측에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재산 문제 그리고 장남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 뭐 취업 논문 이런 게 의혹도 있는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금 어제 밤 늦게까지 오늘 아침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상황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정권에서 코를 봤더니 결국 민주당스럽게 점점 더 변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또 민주당스러우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에 코를 받았다 생각되는데 각종 의혹 중에 보자질 갑질 의혹이나 또 혹은 다른 의혹들은 이미 국민의힘이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됐던 주택 청약에서 허위 정보를 조작한 문제, 또 어떠한 장남의 논문을 써가지고 근데 아빠와 함께 아빠 논문에 이름을 올려서 취업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장남이 핵심인데 또 아들 그 병역 관련해서 방배 경찰서가 20년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공익요원을 뽑은 적이 없는데 유독 집 앞에 있는 이해운 아들만 뽑아간 문제. 이거는 그런 관련 자료들을 내야 되는데 이해운이 이걸 거부를 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주택청약 같은 문제는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내가 세 아들을 다 끼고 살고 있다. 그래서 최고가 점수를 받았는데 그 장남의 직장은 세종시이고 장남의 신혼집은 용산이에요. 그 세종시와 용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을 어떻게 반포에서 끼고 살 수가 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희한한 거는 조국의 참전입니다. 조국혁신당 그 조국 대표가 참전을 하면서 SNS에 뭐라 올렸냐면 이 이해운의 장남이 그 학교에서 6년 동안 대학 다니면서 장학금 생활비 지원 명목 장학금을 수령을 했대요. 그래서 내 딸과 똑같이 잣대를 들이대라. 내 딸도 우리 집이 풍족한데 장학금을 받았다 그래서 문제되지 않았냐. 이해운의 재산도 거의 100억에 육박하는데 지금은 이제 170억 정도죠. 대학 다닐 때는 그 정도 육박했을 텐데 장학금을 받는 게 생활비를 지원받는 게 말이 되냐라는 조국의 참전이 좀 특이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중에 이제 이 부분도 오늘 뭐 노컷뉴스에서 단독으로 올렸던데 그게 뭐냐면 이해운 뇌물죄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좀 있었잖아요. 옥시한테 뭐 6천만 원 관련된 금품 빌려준 거. 그런데 그 당시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는데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영수증이었는데 그게 나중에 영수증을 만들었다는 게 새롭게 확인되네요. 이거는 사실 좀 당시에 수사기관이 봐줬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영수증을 나중에 만들었는지 지금 뭐 그 전에 사전에 돈을 주고받으면서 차용증을 만들었는지 차용증을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수법이거든요.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았을 때 이거 빌린 돈이에요 하고 차용증을 나중에 만들었는지는 수사를 하다 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차용증을 만드는 장소, 그 시간도 검사해 볼 수 있고요. 요즘은 여러분들 재판 가면 뭐까지 하냐면 차용증이 만들어졌는데 이 차용증의 그 기한이 중요하면 종이를 국가수의 과학수사에 맡깁니다. 그러면 A4용지 종이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종이가 몇 년도 몇 월 달 경에 만들어진 종이다라는 것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이해운이 저는 빌린 돈이에요 라고 차용증을 단순하게 제출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이걸 재판에 넘기지도 않고 그냥 뭉갰다는 사실, 이건 굉장히 중대한 큰 범죄라고 생각이 되고 안타까운 게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지났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뒤집을 수는 없지만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좀 명확히 분석을 해야 된다는 점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떤 시한이 정했냐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 이해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청문회 일정이나 방식,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 촉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합의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합의 사항 중에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흡할 경우에 청문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전 요구 자료와 위원회 의결 요구 자료 제출 시한이 언제까지냐? 15일, 어제까지입니다. 그러면 만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를 전제로 한다면 청문회 일정 19일로 지금 한다고 그랬는데 네. 정상적으로 되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원래 청문회 일정을 이틀로 하기로 했어요. 예, 이틀로 그래서. 하기로 국민의힘은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틀이 안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한 발 양보하면서 한 게 자료 제출이 그럼 하루를 하자. 하루를 하는데 19일 날 하루 하는데 자료 제출이 15일까지 안 되고 미흡할 경우에는 이 하루 하는 것도 연기를 하던가 이 합의를 깨겠다라고 국민의힘이 합의를 한 겁니다. 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틀을 고수했어야죠. 이틀을 고수해가지고 계속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아직도 민주당의 습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일단은 하루 하기로 했어. 그것만 기억하고 19일 날 정상적으로 본인들이 인사청문회를 열 것이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럼 우리 단독으로 할게. 자료가 제출되든 안 되든 단독으로 할게. 이제까지 김민석 인사청문회나 강선우 인사청문회 다 그런 식으로 진행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좀 더 파이팅하게 이해우는 이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15일 어제죠. 어제까지 자료가 다 미흡하게 제출됐습니다. 거의 제출이 안 됐어요. 거의 제출이 안 되고 지금 제출될 자료는 뭐 우리 아들 헌혈 횟수 뭐 이런 것만 제출됐습니다. 거의 제출이 안 됐으니까 이제라도 민주당 너네가 약속이 다르지 않냐. 그럼 인사청문회 다시 이틀 하자. 19일, 20일 이틀 하자.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김민석, 강선우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그럼 이해운이나 청와대가 버티는 이유는 워낙 많은 지금 의혹이 누더기 같은 일들이 터지고 있는데도 결국 김민석처럼 그냥 밀어붙이겠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 김민석이 만든 아주 이상한 국회 문화죠. 산무 인사청문회라 그래서 네. 자료 제출 없음, 증인 없음, 참고인 없음. 이 김민석 때 지금 이해운이 갖고 있는 많은 논란들이 차용증이 있냐 없냐, 누구한테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논란들이 다 김민석 인사청문회 때 다 충분히 나왔던 얘기고 또 보좌진 갑질 얘기도 강선우 인사청문회 때 다 충분히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저조차도 가물가물할 정도예요. 그때 깊게 못 봤고 증인도 안 나왔고 참고인도 없었고 자료 제출도 없었기 때문에 언론 보도도 굉장히 지금 빈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때 무슨 얘기했지? 강선우 때 무슨 얘기했지? 지금 이 정치에 관여를 깊게 하고 있다는 저조차도 긴가민가 하기 때문에 이해운도 일단 하루만 버티자. 1월 19일 하루만 나와서 뭐 딴 생각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루만 버티자라는 그런 습성이고 그러한 작전으로 이재명 정부의 그 장관들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는 다 그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병역, 재산, 또 뭐 자녀의 특혜 이런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죠. 그 중에 하나에 추가한다면 이 갑질 문제, 이 보좌진 갑질 문제가 이해운의 결국은 아킬레스가 됐는데 그 실체가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의원을 하고 있을 때 의원 재임 시절에 당시에 보좌진을 얼마나 교체했는지 그 관련된 조사가 일부 발표가 됐습니다. 뭐 다른 평균적인 교체 비율보다 뭐 20% 이상 교체가 많았다. 그 숫자 규모도 굉장히 교체한 숫자가 많았다. 이런 내용이 네. 지금 공개됐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회의원의 의원실은 17대, 18대까지는 8명이었고 19대부터는 9명입니다. 예. 4급 2명, 5급 2명, 뭐 6급, 7급, 8급, 9급 1명씩 있고 인턴들도 있는데 보통은 의원실에서 보좌진이 국회의원 4년 동안 한 명도 바뀌지 않는 의원실도 있어요. 예. 300명 의원실 중에 한 몇 곳이 그렇게 있고요. 보통은 구성원이 바뀌는 이유가 우리 의원실에 있던 보좌 직원이 잘 돼서 나가는 케이스입니다. 뭐 인턴으로 들어왔다가 다른 공기업에 취업을 하던가 혹은 아니면 우리 의원실에 6급으로 있다가 다른 의원실에 뭐 5급으로 가던가 선임비서관으로 가던가 잘 돼서 나가는 나가는 경우인데 이 잘 돼서 나가는 경우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경력을 쌓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2년, 3년 그 의원실에 있어요. 보통 3년 있습니다. 3년 있으면서 뭐 속상한 일도 있고
뭐 혹은 말도 안 되는 뭐 그 경우를 당할 때도 있고 본인과 의견이 안 맞는 경우도 있죠. 그래도 나름 이것도 직장 생활이니까 예. 직장 생활 다니면서 대한민국 직장 생활 다니면서 가슴속에 사직서 하나 안 넣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직장 생활이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죽하면 와 이혜훈 의원실을 오죽하면 사실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이혜훈 의원실에서 6개월 버틴 사람은 무조건 다른 의원실에서 채용을 해줘야 된다. 야 저거는 거의 뭐 대한민국 특수부대다. 거의 뭐 어딜 가든 버틸 사람이다. 이혜훈 의원실에서 6개월만 버티면 어딜 가서 어떠한 모욕도 견뎌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데이터로 나온 것이 이혜훈 의원실에서 전체 이혜훈 의원실을 흘러간 사람들이 한 90명 정도 되는데 80몇 명 되는데 그중에 57명이 1년도 못 버텼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용을 해서 한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전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또 채용을 해서 몇 개월 있다 나가고 만약에 이혜훈 의원실이 이혜훈 지금 후보자가 당당하잖아요. 그러면 한 명 한 명 밝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직원은 너무 잘 돼서 다른 의원실 몇 급으로 갔고요. 이 직원은 채용 준비를 하는데 뭐 공기업 취업으로 갔고요. 이 직원은 또 어디 연구원으로 갔고요. 너무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박수 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제가 이혜훈 의원실 그 전직 보좌진들 카톡방이 열렸어요. 네. 거기서 지금 굉장히 성토대가 열려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기재부 장관이 된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별별별 떨고 있을 기획예산처 직원들입니다. 자, 속보를 좀 전해드릴게요. 지금 한 10분 전쯤에 나온 10분도 아니군요. 한 5, 6분, 6, 7분 전에 나온 속보인데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재명을 향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정기조 전환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한다. 지금 앞서 이제 제가 장도혁 체제가 B플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한동훈 제명 문제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이 특검 문제와 관련한 플랜 그리고 이재명 정권을 압박하는 또 다른 차원의 이제 어떤 작동 이런 게 B플랜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거로 봤는데 자 바로 이 송원석 대표가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도혁 대표가 아마 지금 단식 중에도 이재명을 만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어떤 정치적으로 좀 이 문제를 한번 좀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의 제안 어떤 상황으로 지금 봐야 될지. 일단은 여야 단독 영수 회담이니까 네. 지금 이준석 대표와 그 통일교의 특검에 대해서 개혁신당하고 같이 가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금 멕시코에 있는데 조기 귀국을 해서 그 단식을 같이 하겠다는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 우왕좌왕했을 것 같고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제안하는 여야 단독 영수회담 이재명과 장동혁과 이재명의 단독 영수회담을 하면서 자 지금 파고갈 게 많습니다. 대장동 검찰들 그 항소 포기 문제도 특검으로 가야 되고요. 통일교 문제도 특검으로 가야 되고요. 강선우 김병기 뭐 둘이 따로따로 공천원금이지만 강선우 김병기 문제도 특검으로 가야 되고요. 특검의 5대 특검 정도를 국민의힘이 제안하고 있는 게 있는데 또 민생경제에서는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철회를 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개 여야 영수회담을 만나가지고 한 7개 정도 던지잖아요.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한 2-3개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3개라도 먼저 받아라 라고 해서 영수회담을 송원석 원내대표가 제안한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약간 국민의힘 그 내부에서 송원석 원내대표의 이 제안이 그 장동혁 대표하고는 좀 그 같이 논의를 한 것인지 그건 제가 좀 궁금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러한 제안을 사실 어떻게 가야 되냐면 어제부터 단식을 했잖아요. 네. 단식을 한 지 아직 24시간이 안 지났어요. 단식 한 4일이나 5일 차에 그때 단식으로 인한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가 됐다 하면 이걸 제안하는 거거든요.
그때 보통 제안을 해야 되는데 단식한 지 아직 24시간이 안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안을 하면 청와대가 먼저 제안을 해야 돼요. 사실 이 영수회담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안을 하면 이 단식을 한 게 좀 효과가 좀 미비해지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지금 오늘 속보가 떴기 때문에 아직 자세한 그 내부 사항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사실은 청와대에서 먼저 그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오히려 한 다음 주쯤에 제안을 왔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송원석 원내대표가 장도혁 대표 단식 과정에 협의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만일 안 했다면 송원석 원내대표의 직을 걸어야 될 상황의 문제죠. 이런 중대한 사안을 장 대표하고 상의 않고 하고 단독 플레이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단 송원석 대표가 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안 했으면 이제 그 후에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문제가 영수회담이 되면 의제와 1대1 구도, 즉 이재명과 장동혁 구도, 이 구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는 이런 단독 영수회담이 될 수 있겠죠. 여기에 정청래하고 이 집권 세력하고 분리시키는 것도 굉장히 싸움에서 중요합니다. 지금 뭐 집권 내부 세력들 내에서도 일부 현안을 들고 지금 서로 정청래계와 친명계가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우리가 파고들어야 됩니다. 여야 단수 영수회담은 그런 측면에서 성사가 된다면 또 다른 차원의 EJ 수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죠. 향후에 이 문제 조금 상황 지켜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자, 이해운 문제 다시 이어보겠습니다. 이해운 관련된 범죄 행각 그리고 지금 청와대의 태도도 이야기를 좀 하다가 이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다른 한번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운 후보자 관련해서 김어준의 지금 변심하고 있는 모습이 노출되고 있어요. 자, 어떤 장면일까요? 자, 민주당 내 일부 인사들이 의원들 중에서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자진 사퇴를 이야기를 최근에 하기 시작을 했죠. 그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어준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이해운을 한동안 감쌌어요. 이해운을 감싼 게 아니라 이재명의 선택을 감쌌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옳은 결정이 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이 선택을 했으니까 이해운은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이게 잘 되도록 돕겠다 하는 차원의 언지를 해왔고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지금으로부터 4, 5일 전부터 뭔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조금 길게 잡으면 약 일주일 전부터 민주당 핵심 지지층 내에서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비토 여론 이런 게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공개됐죠. 사실 저희도 공개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을 통해서 펜앤마이크가 의뢰를 해서 조사를 공개했고 조앤CNI도 공개했고 가장 가까이에서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그러자 김어준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운 후보자가 진짜로 적임자로 맞느냐 적절하느냐 하고 출연자들한테 뭐 민주당 의원들이 출연으로 이렇게 출연자로 나오면 계속 그거를 묻는다 확인하듯이 이해운 적임자 맞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김어준의 변심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미칠 영향까지도 같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네, 이게 결국에는 김어준이 이렇게 의견을 쏘고 민주당 당내에서 우왕좌왕하다 보면 이재명 청와대가 이해훈에 대해서 버틸 수 있을 것이냐 그러한 관측인데 그럼 김어준은 갑자기 왜 이렇게 의견을 바꿔가지고 변경을 했냐? 이 이유를 한 두 가지를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청래와의 공조입니다. 지금 김민석 총리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신년 할애식을 와가지고 그래서 강의도 1시간 하고 인사말 장황하게 하고 갔어요. 이게 정치권 인사들이 영남 호남 가는 거는 부담스러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제주도나 강원도를 미리 한번 방문해 보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으면 전국을 계속 돌 건데 김민석 총리가 아니 한 나라의 총리가 지역당의 신년 할애식에 와서 왜 1시간, 2시간씩 강의를 하고 가냐. 결국 이게 김민석 총리가 다음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선거운동을 미리 하는 거 아니냐.
그 지역당의 신년아래식은 전 당원이 모이니까 예, 그런 그러네요. 비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청래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김어준하고 공조를 해서 이러한 얇은 고리인 이해운부터 공격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해운이 낙마되기를 바라는 민주당에 있는 그 야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 하면 혹은 지금 야인이 아니라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민주당 인사들도 아니 내가 이재명 대통령 선거운동 엄청 열심히 했는데 또 나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지금 나는 이제까지 아무런 자리도 난 연락받지 못했다. 나는 대통령이 출범하고 나서 6개월이 넘도록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요직도 제안받지 못했다. 근데 이해훈이 웬 말이냐. 이해훈이 웬 말이냐 하면서 그러한 감정을 김어준에게 굉장히 많이 토로를 했고 김어준이 보기에 그중에 괜찮은 사람을 픽할 수도 있죠. 픽해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염두에 두고 미리 이렇게 이해훈에 대해서 분탕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심지어 기획예산처를 분리해서 만들겠다는 보도가 났을 때 광주 무등일보에서는 안도걸 기획예산처 장관 유력 아예 기사까지 썼어요. 근데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누가 낫지 않아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해원 같은 그러한 바깥에 있는 돌이 굴러들어온 돌이 안에 박혀있는 돌 빼갖고 있는 그런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김어준이 픽한 다른 사람이 또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김어준이 변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그 강성 지지층, 급진 지지층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늘 김어준은 살피죠. 김어준이 끌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급진 파드르 그 여론을 김어준이 따라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죠. 최근에 원내대표 선출이나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의 선출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명 쪽에 정청래 쪽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어요. 엊그제 이재명이 성남공항을 통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나갈 때 그 출국 직전에 이재명과 정청래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죠. 그리고 정청래가 돌아와서 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해서 합의를 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그리고 자 어제는 그 중수청과 공수청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설치 법안 법무부가 내고 있는 설치 법안에 대해서 그거 초안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상황을 종합해 보면 민주당 내부의 원내대표 선출이라든가 뭐 네. 최근 선출 문제 최근의 상황 정청래 그리고 김어준의 이 상황이 뭔가 이재명과 친명계 여기를 지금 압도하기 시작해서 뭔가 자신감이나 자만감 네. 이런 것이 지금 분출되기 시작한 것인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경고죠, 경고. 이재명한테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훈처럼 하늘에서 뚝 떨기지 말고 앞으로 뭔가를 할 때는 우리하고 상의해라. 정청래하고 상의하고 김어준하고 상의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그 이재명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흘려가다 보면 정청래 민주당도 그렇고 이해훈도 그렇고 절대 못 도와준다. 라는 것이고 이 경고성 발언이 김어준은 이해훈을 가지고 흔들고 있고 네. 정청래는 윤리심판원이라는 무기를 갖고 김병기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국정을 하면서 부동산 정책이던 무슨 뭐 인사를 누구를 앉히던 해외 외교를 하던 다 정청래 김어준 계파와 우리와 상의를 해라라는 일종의 경고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히려 거꾸로 정청래 김어준이 이재명한테 경고를 하고 있군요. 네. 우리들 말을 따라라, 잘 들어라, 상의해라. 그런 장면으로 보여지는군요. 예, 이해훈 후보자 문제를 다루면서 김어준이 보이는 변했다, 변심 그런 장면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민주당 내부의 권력관계 이런 것을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